안녕하십니까, 팟개비입니다. 계속해서 플라톤의 철학에 대해서 선분의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플라톤 철학에서 동굴의 비유가 유명한데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은 이데아론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분의 비유는 플라톤 철학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는 여러 설명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플라톤에 대해서 철학과에서 배우기 전에는 선분의 비유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알고 보면 플라톤 철학에서 선분의 비유는 매우 많은 내용을 설명하는 비유예요. 그래서 플라톤 철학의 전체 체계, 플라톤 철학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서로 어떻게 연관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선분의 비유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선분의 비유는 플라톤 철학의 가치론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인식론도 덧붙어 있습니다. 선분의 비유를 실제로 보면 내용은 이런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핵심은 이 선분에 있고, 이 선분의 중심에 존재자, 그리고 이 존재자가 뭐냐면 이데아론이 되겠습니다. 플라톤 철학을 이데아론이라고 간단하게 말하는 주된 이유는 이렇게 모든 것에 이데아론이 들어있고, 플라톤 철학은 다양한 철학적 문제에 대해서 이데아론을 반복하는데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반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플라톤의 선분의 비유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순서를 일렬로 정리하고 거기에다가 다른 철학적 문제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먼저 일렬로 정리, 요걸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렬로 정리한다는 말은 한 줄서기라는 이야기인데, 한 줄서기, 한 줄 세우기, 이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할 때 주로 대학을 전부 한 줄 세우기, 학생들을 한 줄 세우기를 한다고 하면서 많은 비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줄 서기, 한 줄 세우기는 매우 나쁜 것이다, 한 줄 자체가 나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한 줄 세우기가 어떤 것을 체계화하고 어떤 것을 질서 지운다고 할 때는 한 줄이라는 개념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이나 관공서에 가서 업무를 볼 때 고객들을 한 줄로 세워야 됩니다. 많은 고객들이 와서 서로 이것저것을 서로 해달라고 하면 도대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고객들을 한 줄로 세워야 되는데, 예전에는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정말 사람들이 한 줄로 섰지만 요새는 번호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번호표라는 것이 상당히 괜찮은 지금 비유가 되겠는데, 우리는 이 번호표를 받음으로써 실제로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한 줄로 서지 않아요. 하지만 번호표를 나누어 준다는 것 자체가 개념적으로 그리고 추상적으로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한 줄 세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질서를 부여를 해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 안에는 번호표 나눠주기 혹은 한 줄 세우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렬로 정리하는 것이 나오고, 그래서 선분, 하나의 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것들이 일렬로 나열이 되는 것이죠. 이 선분의 비유에는 어떤 철학적인 문제들이 서로 결합이 되어 있냐면 진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지식의 체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요 내용들이 결합이 되어 있겠습니다. 자, 이 철학적인 문제들의 중심에는 진리가 있는데, 진리에 대한 내용이 지식이고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인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리란 무엇일까요? 플라톤의 선분의 비유에서는 존재자 내지는 이데아론이 진리에 해당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진리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truth가 됩니다. truth. 이게 참, 이런 뜻이죠. 제가 대학생 때 진리를 번역을 하면서 영어 사전을 찾았을 때 truth라는 단어를 보고 조금 놀랐어요. 저는 진리란 말을 번역을 하면
프린시플, 원리 이런 것들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진리를 번역하면 트루스가 나오고, 그리고 이 트루스라는 것이 그냥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과 일치를 한다, 이런 굉장히 단순한 뜻을 가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저는 느낌적으로 진리라는 것은 심오하고 그 안에 뭔가 말로 잘 표현되기가 어려운 깊은 뜻이 있는, 그래서 영어로는 프린시플에 가까운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좋은 이해라는 것은 단순한 이해를 중심으로 합니다. 뭔가 이해했는데 복잡하다, 좋은 이해라고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복잡한 것 안에서는 뭔가 엉킨 것이 있고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것조차도 잘 이해했다면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이해를 해야지 제대로 된 이해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어요. 단순한 것을 중심으로 복잡한 것에 질서를 부여하고 앞뒤가 맞도록 순서를 부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앞에서 본 선분의 비유에서 한 줄 세우기가 나오는 것처럼 한 줄 세우기와 유사하게 복잡하고 많은 것들을 이해하는 핵심이 뭐냐면 단순성이죠. 단순함. 그래서 진리란 것을 잘 이해하면 그 안에는 실제로 어떤 것이 있고 진실에 가까운, 진실을 바탕으로 해서 진리가 주의된다. 그러면 실제로 있는 것이 플라톤 철학에서는 이데아론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진리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체계는 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존재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의 체계는 곧 요 순서대로 요 구조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각각에 해당되는 영혼의 상태, 우리 인식 능력이 따라오고 이것이 각각 요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분의 비율을 나타내는 그림을 보면 중심에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데아론. 그리고 이 이데아론에 뭐가 있다?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를 부여했고, 체계의 부여는 곧 한 줄 세우기다. 그래서 한 줄로 세운다는 것은 앞쪽에 있는 것이든 뒤쪽에 있는 것이든 어느 한쪽 끝이 가장 고귀한 것이고 다른 한쪽 끝은 가장 저급한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관공서에서 한 줄로 섰다고 하면 관공서의 일을 보러 온 사람 입장에서 혹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거기에 1번을 부여할 거예요. 가장 앞쪽에 세우는 것이죠. 민주사회에서는 권력이나 돈으로 그런 순서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연에 의해서 그런 순서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온 사람이 가장 우선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새치기를 해서 내가 먼저 왔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일을 보게 되면 기분이 나빠지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먼저 순서를 부여받는 사람이 더 좋은 평가를 받고 더 좋은 가치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치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핵심은 뭐다? 한 줄 세우기는 곧 고귀한 것과 저급한 것을 나누는 가치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요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라톤 철학에서는 고급의 것이 가지게 이해해야 하는 것, 저급의 것이 가시게 눈에 보이는 것, 요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인다는 것은 꼭 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인 것을 의미해요. 감각적인 것. 이렇게 되어서 이데아론을 중심으로 하는 플라톤의 철학체계는 가치의 순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순서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일단 두 부류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이 생각 자체가 두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두 부류로 나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은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고 다양한 방식으로 여기서 피해 나갈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도 충분히 우리가 따라갈 만하다. 거기에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는 생각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들, 다른 하나는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다시 가치가 부여되죠. 어느 것이 더 좋다? 당연히 철학자니까 이것을 더 좋다고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더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방식을 빌려와서 플라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비유를 들 수 있는 것이 신기루죠. 우리가 멀리서 물을 찾고 있는데
가운데 신기루로 오아시스가 보이면 이것은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존재하지 않는 물인 오아시스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니고 진짜로 존재하는 것, 진짜 오아시스가 신기루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사고방식으로 이데아론을 이해하면 더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되고, 이데아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불변하는, 그러니까 더 진정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 불변하는 것이 왜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이 되냐면, 다시 또 여기에서 신기루를 가지고 왔을 때 신기루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근데 왜 좋지 않느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안 좋은 것입니다. 또 내가 정말 목이 마른데 물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게 되는 이런 식의 물보다는 항상 물이 존재해서 내가 항상 목이 마를 때 마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더 좋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에 더 가치를 많이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있는 것이 진짜 존재하는 것,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감각에 느껴지지는 않으나 생각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긴 하지만 이데아가 영구불변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이데아론을 재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플라톤 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거의 불가피해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플라톤 철학은 이데아론을 곳곳에 적용해서 많은 철학적인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존재하는 세계는 가지계와 가시계로 나뉜다고 했는데, 이 가지계, 즉 알의 세계는 다시 또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삼각형 동그라미와 같은 조금 더 수학적인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더욱 추상적인 순수 이데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올바름과 같은 것이 순수 이데아인데 이 부분이 금방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적으로 설명을 좀 더 드리죠. 자, 이 부분이 알의 세계, 이해로 접근하는 것, 영역,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이데아의 세계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추론적 사고, 단순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논리, 단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고, 여기는 순수 생각, 순수 사유로 접근하는 이데아론이에요. 이 영역은 철학의 영역이고 이 영역은 수학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플라톤이 철학자니까 수학보다는 철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는 수학이 그렇게 발전해 있던 시기가 아니고 기하학만을 수학이 의미했으므로 삶의 많은 부분에 수학을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사고방식에서는 진정 존재하는 것이 이데아인데 이것이 삶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는 것이어야 해요. 그리고 플라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수학적 사고가 적용되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 사랑과 우정, 정의, 올바름,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데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순수 이데아라고 생각하면서 역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뭐 이 정도는 우리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겠다라고 생각할 만하지 않습니까? 굳이 철학자라서 철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후대의 이해, 간단한 이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이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 감각의 세계는 다시 또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여기에는 우선적으로 나오는 것은 동식물 혹은 제작물, 즉 실질적인 물질적 세계라고 보시면 되고, 좀 더 못한 요것은 예술 내지는 모방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상이라는 뜻은 모방된 상,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거보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이것이 이거보다 더 낫다, 이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거보다 더 낫다,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플라톤은 존재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는 인식론적 설명을 합니다. 인식론적 설명이란 지식을 얻는 방법, 우리의 인식의 과정 내지는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에서는 억척이라고 해서 요 순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우선적으로. 그래서 억척이란 건 뭐냐면 실제로 없는 것에 대해서 얼핏 모방한 것만 있는, 그림자 같은 것을 보고 뭔가 생각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그런 지식이 되겠어요. 그런 인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억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동식물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대상이 있는 것은 그래도 이건 조금 더 척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하나의 의견은 되겠다. 억척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견이라는 말로 불렀어요. 그래서 억척이라고 하면 얼핏 아는 것에 대해서 억지로 우기는 것 정도로 억지 부린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의 핵심이 뭐냐면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때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 근거는 다 뭐겠습니까? 존재하는 것이고, 사실상 근거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논리적인 근거를 특히 의미를 해요. 그래서 논리적 근거가 아닌 그냥 보고 들은 것을 근거로 하는 생각은 의견이라고 해서 조금 더 철학적으로 가치를 낮게 봤습니다. 하지만 이데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논리적이고 우리가 생각, 사유로 접근할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근거를 가진 지식, 그래서 훨씬 더 바람직하고 올바른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만 하겠죠.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순수한 사유를 통해서만 도달하는 세계는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순수한 사유 자체가 어떤 사유냐 하면 논리적인 사유 혹은 나름대로 근거를 따져서 생각하는 사유. 근거를 따지지 않으면 뭔가 사유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겠죠. 근거를 따지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 상상 내지는 공상에 가깝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근거를 따지는 것이고, 그리고 순수하게 근거만 따져서 생각하는 요 부분은 근거 자체가 순수하고 가장 강력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가장 뛰어나고 가치가 있는 생각이다. 이렇게 플라톤은 생각한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한 가운데서 가치론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치론과 인식론이 연관되는 방식을 선분의 비유에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치론 자체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플라톤 철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가치를 따질 때 어떤 것이 더 낫고 어떤 것이 못하다라고 생각할 때 자동적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는 보편성 있는 가치 탐구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책에서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주인공 막시무스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죠. 그에 반해서 악당인 황제 코모두스는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행동을 해나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두 사람의 행동의 공통점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냐면 누구나 모든 사람은 다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의 최고의 가치라고 하겠습니다. 최고의 가치, 최고선이라고 하죠. 최고 좋은 것, 최고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행동을 결정을 하고, 이렇게 이 체계, 조음의 체계 내지는 가치의 체계가 한 줄 세우기가 되면서 우리 삶을 구성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막시무스의 가치도 다르고 코모두스의 가치도 다릅니다만 두 사람 모두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치론이죠. 철학적으로 가치론을 따질 때는 그 점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최고의 선, 최고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달리 말하면 궁극적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왜 궁극적으로 그걸 추구한다? 그것이 가장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궁극적으로 추구하겠죠. 궁극적 목적 혹은 최고의 선을 중심으로 해서 꼭대기에 놓고 거기로부터 한 줄로 세워서 다른 것들이 더 좋고 덜 좋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를 한다. 요것이 모든 가치론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생각의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치론, 삶에서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 즉 가치론에서 무엇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무엇이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선인가 좋음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으로 문제 설정이 바뀌죠. 이 문제가 그대로 저 문제로 표현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의 초점이 조금 더 단순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플라톤의 답은 선의 이데아예요.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는가? 좋음 그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플라톤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플라톤의 답이 굉장히 좀 잘 안 와닿을 텐데 제가 생각해보고 이해한 바를 설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따라서 원이나 삼각형과 같은 이런 것들, 이 이데아들이 더 가치가 있다. 이거 여러분들 일단은 이해를 하시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간에 저렇게 생각할 만하네. 요까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 이해를 좋음 그 자체가 가장 좋은 것이야 라는 플라톤의 사고방식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원이나 삼각형 이 이데아란 다 뭐냐면 우리의 생각에서 수로예요. 수로. 우리의 생각은 어떻다? 저 차바퀴가 둥글다, 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이죠. 그러면 이 차바퀴는 뭐다? 주어고 원은 수로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수로가 이데아예요. 그리고 이 이데아가 더 좋은 것이죠.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데아들이 여기에 오고 나면 이데아가 주어가 되었을 때 그때 따라오는 수로 자리에 오는 이데아, 그것이 어떤 거냐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추상적이지만 가장 가치가 있는 이데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거다? 조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이 원은 완전하다, 저 삼각형은 불완전하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 완전 불완전은 원이나 삼각형의 이데아보다는 한 단계 위의 이데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것이 더 좋은 것이냐 불완전한 것이 더 좋은 것이냐, 이때 좋다가 나오죠. 좋다. 이것은 또 다시 더 한 단계 높은 이데아, 더 한 단계 수준이 더 높은 더 가치 있는 이데아가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의 수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는 좋고 나쁨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저것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들이 결국에는 어떤 생각으로 흘러가냐 하면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좋단 말이냐, 그래서 이것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좋음이라는 수로에 최종적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가 모든 이데아들의 수로가 되고 이데아들 중에서 가장 상급의 이데아가 되며 가장 최고의 이데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논리적으로는 간단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선의 이데아, 이 선이라는 것이 요거죠. 한자어로 선이고 요거는 이제 우리말로는 조음이 되겠습니다. 조음의 이데아가 가장 좋다. 왜? 조음의 이데아란 뭐다? 조음은 그 자체니까. 원의 이데아가 가장 둥글듯이 조음의 이데아는 가장 좋지 않겠느냐.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장난에 가까운 단순 논리론 요렇고, 이 단순 논리 안에 들어있는 플라톤의 진짜 사고방식은 요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플라톤의 가치론에서 핵심은 먼저 선분의 비율을 통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가치 서열을 매겼습니다. 한 줄 세우기.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삶의 의미는 분명해지죠. 어떤 식으로 분명해지냐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플라톤의 대답인데 동시에 이렇게 생각하는,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다? 선의 이데아이고 이데아의 이데아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을 무지로부터 구해내는 것,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고, 이것을 누가 해야 된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이해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학자이죠. 이 대목에서 다시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했던 동굴의 비유가 선분의 비유와 결합이 되면서 다시 플라톤 철학의 전체 체계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했고 선분의 비유로 이해한 플라톤 철학이 이전의 철학자들의 사상과는 어떤 역사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파르메니데스와 피타고라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파르메니데스의 영향은 파르메니데스 철학을 기억을 하면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파르메니데스는 억측과 진리 두 단계로 인식을 구분했죠. 그래서 파르메니데스 철학의 핵심은 인식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파르메니데스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은 뭐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감각적인 것을, 그것을 한 차원 아래에 두고 더 나은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논리적인 이해, 합리적인 이해가 더 나은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것이 플라톤의 영혼의 상태라는 말로 바뀌면서 성분의 비유에서 보듯이 생각, 추론적 사고, 의견, 억측으로 4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파르메니데스의 2단계를 곱하기 2를 해가지고 각각을 또 2단계로 또 나눈 것, 그래서 4단계로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쯤 되면
되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2단계나 4단계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 사고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파르메니데스의 공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가치가 없고 알의 세계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파르메니데스 철학의 가장 중요한 플라톤에 대한 영향력, 그 초점이 되겠어요. 물론 당연히 그 후의 철학사에 큰 영향을 끼쳤죠. 피타고라스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알의 성격에 관련이 되겠습니다. 매우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이 더 훌륭한 것이라고 피타고라스가 생각을 했죠. 플라톤 역시 이 노선을 따릅니다. 그래서 선분의 비유 자체도 피타고라스가 많이 연구한 수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무슨 말이냐, 그림을 보고 생각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비유를 보면 요거 때 요거는 요거 때 요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5대4다. 그럼 이것도 5대4가 되도록, 요것도 당연히 5대4가 되는 것이. 그럼 정확하게 이 비율이 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수학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플라톤은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걸 물을 사람 자체가 별로 없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존재하는 것들이 어떤 수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수학적 구조가 왜 존재하는 것들에 적용이 되는가? 피타고라스 영향이 되겠죠. 피타고라스는 세상은 수로 되어 있다, 그래서 수적인 원리가 세상의 만물을 지배하는 원리야,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참고적으로 플라톤 철학에서 이렇게 선분의 비유와 같은 방식이 나옴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나도 내 나름의 철학을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구성을 하면 되겠구나 해서 동굴의 비유나 선분의 비유와 같은 약간은 우화적인, 동화적인 이야기 같은 방식으로 철학을 구성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세계적인 철학자 플라톤도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요거는 오해인 것이, 플라톤의 철학은 거의 2500년 전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표현법이나 사고방식 자체가 정교하게 발전하는 것은 덜 발전했을 때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도 이 정도 선분의 비유와 같은 수준으로 이론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면 2500년 전 수준이에요. 플라톤의 선분의 비유에서 여전히 살아남는 것은, 현대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이렇게 선분의 비유로 설명한 그 배후에 있는 사물을 보는 통찰력,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잘 이해해 본 그 통찰력, 요것이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같이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선분의 비유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분의 비유라는 이러한 표현법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다른 철학자들을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생각의 표현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비유를 하자면 2500년 전 정도의 피타고라스의 정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요거 있지 않습니까?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를 중심으로 하는 이 정리를 발견하고 증명을 했잖아요. 내가 그것을 똑같이 발견해서 증명을 해서 피타고라스처럼 유명해지리라고 생각을 하실 분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2500년 전의 지식이니까. 현대의 수학자가 되려면 피타고라스가 과거에 유명했던 지배적인 수학자였던 것과 같은 수준으로 지금 강력한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첨단 수학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러분들의 생각 자체를 좀 철학답게 오늘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새로운 철학을 제시하고자 하면 이런 2500년 전의 표현법을 따르면 안 되고, 플라톤의 통찰에 맞먹는 다른 통찰력을 현대의 굉장히 정교하고 논리정연한, 그래서 현대의 철학자들이 논의하는 그 세련된 학술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은 제가 해봤던 오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선분의 비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데아에서부터 그림자까지 존재하는 것들을 한 줄로 세우면서 참된 정도를 보여주고, 여기서 같이 이 양자가 결합이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는가라는 인식론으로 이어지는 서양 학문의 전체 체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플라톤의 예술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 플라톤의 예술관은 생각보다 여기저기서 자주 만나게 되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플라톤의 예술관에 대해서 특별히 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도 여기저기서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플라톤의 예술관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사물들이 이데아보다 가치가 떨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이데아의 그림자로서 사물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술품은 사물들에 대한 그림자, 이데아에 대한 모방으로서 사물이 존재하고 다시 사물에 대한 모방으로서 예술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이 위계 질서 안에서는 예술이 가장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플라톤의 예술관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예술관이 전체적인 다른 철학적인 문제, 다른 삶의 문제와 관련되어서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나오는지, 이 사고방식, 사고력 자체를 얻고 사고방식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학습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분의 비율을 중심으로 하는 플라톤 철학의 체계를 이해를 했고, 플라톤 철학 중에서도 가치론 중심으로 이해를 했어요. 인식론에 대해서 부분 계속 따라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가치론 중심으로 이해를 했고 가장 핵심적인 인식론도 이해를 한 것이죠. 이제 다음번에는 플라톤의 인식론을 좀 더 여러 측면에서 고찰하면서 상기설, 그 다음에 현대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인식의 3대 조건,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같이 읽고 다음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